네,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팍 보조캐스터 박준입니다. 네, 어제 윤호개인 신당을 창당한다는 정말 황당한 소식을 전에 받았었는데, 저는 신당 창당 얘기를 듣고 막 들리는 얘기가 이쪽으로 한덕수 총리가 영입이 돼서 대선 출마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창당을 한다, 대선 주자를 내민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계엄이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튀르키예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들과 지지자, 언론인 등을 1,400명 체포하고 또 외신 기자들마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도 급등을 해서 경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게 국민 여러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대선 국민의 승리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민당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모경정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UFC 저기 나가시는 분처럼 이렇게 뭘 많이 달고 나오셨어요. 뭘 그렇게 달았습니까? 인천 검단 모경종. 여기 제 이름표고요. 그리고 차림은 그래도 우리가 히텐드런이라는 코너고 네. 불팍이라는 그 컨셉에 맞게 최대한 스포티하게 네. 도를 달할 것 같은 복장으로 좋습니다. 왔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게임단의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뒤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 네. 이름도 있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경정 의원님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난 20대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저희 같은 수행 한 차를 탄 사이죠. 특히 한차 네. 한차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 그 옆자리에 모경정 의원, 그 뒷자리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그 옆자리에 수행실장이었던 제가 앉아서 한 차로 움직였던 그런 동지이기도 한데 심심하시죠? 뭔가 조금 대선 근질근질해요. 대선 국면인데 뭔가 두 분 아무 일도 네.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아유, 그런 저는 느낌. 최고위원 바쁩니다. 저 청년연장으로 바쁩니다. 네, 사실. 죄송합니다. 성만이에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특별당규 준비위원회 활약을 했고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네. 청년위원회니까 본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렇네. 그때 결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 전국 청년위원장이시죠? 자, 우리 모경정 의원님 그 SNS가 화제가 됐어요. 어이구. 야, 깜짝 놀랐네. 영연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요 팻말 들고 네. 사진을 찍으셨는데 네. 지금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자, 사진 이거 왜 찍었는지 사실 설명 하나 부탁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뭐 처음 보신 분은 거의 없겠죠. 나경원 지금 대선 후보죠. 예비 후보. 드럼통. 네. 드럼통에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근데 이 드럼통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멸칭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히 일베에서 많이 쓰는 멸칭입니다. 네. 자고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작태를 보이는 게 너무 네. 한심스러워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이 영연백을 들어갈 뻔했던 네. 저희의 이야기를 한번 표현해봤다. 저는 저 메시지를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네. 영연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도 그날 최고위 발언에서 네. 나경원 베스트 인 줄 알았던 나베가 나경원 일베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메시지 그 얘기 하셨습니다. 네네. 네. 이게 질문 지금 돌았는데 네. 진짜 영연백 맞냐고 질문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셨군요. 궁금해하실까봐 네. 저희가 사실 영연백을 구하진 못했고요. 그렇죠. 아, 침낭 같은 거네요. 침낭이에요, 침낭. 아, 침낭 안에 깜짝 들어가서 놀랐습니다. 최대한 영연백처럼 생긴 걸로. 네, 여기 들어가면 진짜 영연백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이거 나경원 지금 후보가 하는 뭐 드럼통 등등 어떻게 좀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허위 사실을 당 일부러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네. 했고요. 뭐 나경원 측에서도 캠프 측에서도 맞고발을 한다 뭐 이러는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거는 제가 그렇게 올리고 나서 네. 나경원 캠프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글을 또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재명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재명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긁혔나 보다 이런 맥락으로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바로 답글 달았습니다. 전 이재명을 쓴 적이 없는데요. 맞네. 본인들이 드럼통 해놓고 제가 영연백 하니까 왜 이재명을 떠올리냐 이러는 거예요. 전 이재명을 떠올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또 이때 뭉 굉장히 저기 대처를 잘하셨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네요. 예. 본인들이야말로 이거를 좀 기획을 한 거겠죠. 저 이 불팍 오려고 국회의원 회관을 나오는데
바로 앞에서 나경원 의원 만났습니다. 인사했습니까? 아, 그래서 인사했죠, 이렇게. 네. 그, 나경원 의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경선을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치르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과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같은 조잖아요. 아주 꿀잼 각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조에 들어간 거 보고 한 장면이 떠올라서 그 예전에 그 빠루 사건 관련돼 가지고 네. 서로 주고받는 1대1 토론이 있었어요. 당대표 선거 때. 혹시 저희 그 영상 있나요?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전 기소되어야 됩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만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저 모습을 차원입니까? 다시 볼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제 것만 빼달라고 한동훈은 뭐 했습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나오니? 아니었습니까? 나오니?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나오니? 지금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자,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수 저런 걸 추적하다가 보고 요구하는 건 긁혔다고 하는 잘못된 겁니다. 거예요. 긁혔겠어요. 긁혔겠어요. 네.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저분 왜 저기 개인 차원의 대선 부탁을 후보돼가지고 합니까? 올라왔으면 참 재밌겠다.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 와중에 그대로 한동훈 옮겨보세요. 후보도 아니 그게 참 개인 차원의 깐족깐족 부탁이라고요? 그 같은 조에 지금 당사자인 사건에 홍준표,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홍준표 공수 대구 추적을 전 요구하는 시장이죠 이제 건 그걸 전 받아들일 대구시장도 수가 같이 지금 없는 포함이 돼 있고. 거기랑 이철우 지사도 있고요. 아, 자, 이좀 재밌네.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 후보. 네. 야, 정말 정치인이라고 그래도 하다가 저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맞아요, 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혓바닥만 내밀었으면 아주 저, 그냥 저런으로 네. 보였어요. 예. 요번에도 네. 지금 경선하고 있으니까 한조니까 그런 모습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 지금 있는 거죠, 두 사람. 그럼요. 저희 아마도 그 두 사람 성격을 제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건데 서로 긁힌 상태라서 그렇죠. 그 감정이 툭 하고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하고 여기 비조인가요? 여기가 지금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똥이냐 설사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방금만 봐도 그리고 앞으로 좀 눈에 보이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깐족거리다 끝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들 이야기만 하다가. 예. 저는 그 어제 한참 이제 내란 신당 만든다, 뭐 김계리 등 해가지고 네. 김계리 베이철, 베이철. 네 그쪽 변호사들이 신당 창당한다는 이제 예고를 띄우면서 한번 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기자들 항의도 있었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야 이거 신의 한 수다. 네. 당을 말아먹는 방법도 참 많은데. 아,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는 8명이나 대선 후보가 나와서 경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흥행에 흥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 그나마의 그 밥이고 한데 이쪽은 나오지도 않은 한덕수가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한덕수 얘기만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한덕수는 출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당 창당을 해서 한덕수를 영입하면 자중질환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망하겠구나. 야 이런 수를 누가 썼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예. 네 어쨌든 보류를 한 거라. 4시간 만에 취소를 했습니다. 네. 보류 취소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취소죠. 네. 정확히 말하면 저지당한 것 같습니다. 저지를 한 또 아니면 보류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흥행에 도움도 안 되고 이 계속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대선에 마이너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애초에 원전 차단한 거고 그리고 뭐 윤 어게인 윤어게인. 새로운 뭐 네. 자유한국당 이런 새로운 이름도 아니고 옛날에 썼던 이름도 아니고 윤 어게인이라뇨. 예. 이게 좀 충격적인 게 네. 사실은 기자회견 공지 기자들 강제로 막 초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네. 오픈 체크된 비밀번호가 1203입니다. 1203 12월 3일. 이게 사실 정신 나갔네. 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날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날이 일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아쉬웠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내가 그때 진짜 제대로 했으면 너네 진짜 다 죽었어.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동시에 그 윤곽금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했었고 아쉽게 못한 날짜. 그쵸. 하지만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고 와신상담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거의 이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무슨 창당한다고 하면서 네. 비밀번호를 0516 하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아닌가요? 0516. 예. 저는 이 사람들의 요즘 정신 상태를 보면은 모경정 의원 얘기했지만은 이 기간이 있잖아요. 준비를 했던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본회의장, 상임위장 그리고 지나가다가 얼굴 볼 때 이럴 때마다 칼을 막 갈면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 약간 이런 상태에서 오랜 기간을 지속하다가 내란이 정말 무위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울분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한 번씩 국회 국방위한테 나와서 청문회 때도 그랬다요. 네.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욕설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럴까 했는데 그때 아마 그렇죠. 속으로 내란 계엄을 생각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곧 있으면 벙커에서 내 야구 방망이에 두들겨 맞을 거고 예. 뭐 이런 생각들 그렇게 하고 생각이 있었으니까. 되잖아요. 야,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이 신당 창당은 어쨌든 무위에 그쳤고 뭐 윤석열 변호인단이 뭐 신당 단톡방에다가 400명 기자들을 무단으로 막 초대를 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돼. 왜 무단으로 초대를 하죠?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본인들에게 안내를 해서 들어와라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또 당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 무작위로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 후보들 얼굴 올리고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예. 네.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거 뒤에 윤석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 의원님? 저는 윤석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김건희가 있다고 봅니다. 아, 김건희가 있을 것이다. 예. 윤석열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거나 그리고 뭐 의지도 없을 거고요. 근데 이 상황 전체를 보고 이를 갈고 있는 건 윤석열보다 김건희다. 김건희가 이를 갈고 있다. 그렇네. 요즘 이제 김건희 얼굴을 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절을 퇴거했는데 7일 동안 물을 225만 톤인가요? 제가 정확히 228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228톤? 네. 그거밖에 안 썼네. 228톤. 그거밖에라니요. 여기 보통 이제 사람들이 70배 썼대요. 네, 일반 70배, 일반인들의 예. 70배. 2인 가구 기준으로 70배. 싸이가 흠뻑쇼에서 300톤 썼다고 돼 있네. 네. 와. 야, 근데 이거를 관저에서 일반 가정집보다 크긴 하겠지만 네. 어떻게 200톤 넘는 물을 그러면 7일간 썼으면 하루에 한 30톤 정도 썼다는 얘긴데 네. 뭐에다 썼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경호관들 라면도 끓여주고 뭐 이랬냐 이렇게 라면을 따져보니까 라면이 한 45만 그릇이 필요하더라고요. 45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흔히 말해 네. 라면물 보고 한강물이냐 하는데 진짜 한강물이네요. 이게. 지금 결국은 네. 뭔가 이상하죠. 많이 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물어보니까 공사업자들한테 네. 말씀을 좀 들었는데 뭔가를 철거하고 물을 뿌려놓은 게 아닌가.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그때 물을 많이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름 거기서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단순히 그 윤석열, 김건희 둘이서 쓰는 양이 아니라 네. 뭐 옆에 있는 경호원들도 쓰고 다 그런 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톤은 너무 어마어마한 많다. 양이다. 너무 많다. 그 안에 수영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좀 독특합니다. 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관저에 있을 때 퇴거하지 않고 있을 때 저들이 쓴 전기료, 수도세 뭐 이런 것들 다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 그 윤석열이 제가 이제 발음을 할 때 예. 윤석열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윤석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뭐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자로 보면 윤석열이 맞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게 윤석열로 들리길 바랬다고. 그래서 그럼 대부분 서결이라고 해야 되겠네 저도. 뭐 석열 성열 뭐 비슷하긴 한데요. 보통 예. 저희 같이 이제 그 방송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 이름은 우리나라가 네. 한자로 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서 하나하나 음을 다 내거든요. 근데 이제 성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서결이라고 오늘 또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갈 때 한 네. 주민이 꽃다발을 이렇게 건네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저희 불팍 속보에도 잠깐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꽃다발을 건넨 주인공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모친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예. 이 영상이 있나요? 네, 저 영상인 윤 것 전 같은데. 대통령이 아니, 자택으로 왜 손을 돌아온 들어? 지난 11일 안전벨트 안 맸어, 한 안전벨트. 노인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있죠? 꽃다발을 건넵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 때 이 안전벨트 문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 야, 배모 저기 씨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는 얘기 자택 아닌가요? 입구엔 대통령 같이 내분은 있다, 이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동대표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현수막도 들었어요. 보냈습니다. 현수막엔 12기 입주자 동대표 제가 이름 일동이라고 얘기를 적혀 했더니 있습니다. 댓글로는 배 씨는 썩열이라고 해달라고 12기 하는데 동대표단 감사를 썩열 맡았습니다. 많은 게 올라오네요. 썩열. 이날 네, 입주민 썩열, 게시판에 썩열, 현수막을 윤석열. 철거하라는 항의 네.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입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걸었단 겁니다. 결국 현수막은 하루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그렇지 씨는 않을까 싶은데, 12기 저거를. 동대표단 회장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꽃을 전달해달라는 부탁만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어머니께 들은 바가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어머니는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안보실장이 세 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차장 자리를 일단 지켰던 걸리면 다 윤석열 부정해요. 정부 네. 핵심 실세로 거짓말. 통했습니다. 네. 뭐 보여요. 그 잘못된 버릇이 바이면 난리든에서부터 그렇죠. 이제 저는 그들이 확신하고 네. 무기면 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 보도가 네. 어떤 경우냐면 김태효 차장의 모친 배모 씨가 네. 꽃다발 주는 장면인데 동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주민들도 반발이 많았답니다. 왜 하필 주냐, 무슨 소리,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쇼 같고 특히 김태효의 모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 태그할 때 젊은 청년들 과잠 입혀놓고 나온 것도 쇼 아니냐. 네. 자, 이날의 쇼 모경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이 어느 순간부터 이 계엄 이후에 청년들 활용을 많이 해요. 계속 메시지에 청년들에게 감사한다. 네. 제발 청년 좀 그만 좀 그 활용하고 청년들 놔둬라라고 하는데 그 어줍지 않은 기획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 김태효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 정부 다음 정부가 생기고 나면 이 김태효에 대해서 온갖 그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김태효가 사실상 김건희의 본체이자 같은 자웅동체 같은 김건희랑요? 네,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건희가 내놓은 또는 윤석열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기획들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인가? 윤석열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김건희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다 김태효 머리에서 김태효 나왔다라는 머리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아까 뭐 댓글에 나왔는데, 근데 이 김태효 이 사람은 자기 엄마도 이제 손절한 거죠. 우리 나 엄마랑 그런 거 연락한 적 없다. 저 어머니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 잘 모른다. 이거 어머니를 모른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 저 내용을 내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데. 자, 이 김태효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뭐 혹시 이름은 익숙한데 혹시나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저 준비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고압적이에요. 갑니다.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 대해서 권성도 원내대표나 뭐 홍준표 그렇죠. 후보 그런 거 있었는데 저는 너무 납득이 안. 기자는 직업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답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돼요. 고압적으로 혼내듯이 손 끌어 잡아.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뭔데요? 공직에 있든지 말든지. 네. 어쨌든 접대가 언제냐면 그 미국 도청 의혹이 있을 때 네네네. 미국 편을 드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이상 묻지 말하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안보, 네. 국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 그거 잘한다고 자기들 주장하잖아요. 본인들은 그걸 제일 잘한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청 사실이 딱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채기가 세게 난 거죠. 그렇게 잘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했는데 생채기가 세게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대대적으로 감싸고 돌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네. 지금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것부터가 다들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보안, 안보, 네네. 특히 보안 도청, 문제인데, 도청 같은 보안 거. 문제인데 네.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부터가 너무 불 확실했고 불투명했고 관저 공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네. 그런 와중에 잘못이 나왔으면 국민께 좀 죄송하다는 이런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 적반하장 저 표정 보십시오. 네. 이 김태호가 뭐 지금 써주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비서관 출신이다. 그때부터 선민의식들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이랑 달라. 나는 계속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다 너네 다 별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목에 힘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저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겸손한 역사. 안보실장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안보실장 세 차례 바뀌는 동안 그렇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저는 그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실세 중에 실세다. 윤석열 정부에. 네. 근데 보면 이번 내란 계엄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유. 실세 중에 실세예요. 오늘 이제 박선원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좀 계셨으면 더 깊게 네. 물어봤을 텐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아까 이제 그 모경정 의원께서도 자웅동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 사람은 이 내란 사태에 어찌 보면 책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 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이번 본회의에서 보면은 내란 특검이라든지 명태균 특검 저희가 이제
제2 요구된 것을 가결시키지 못했는데 표가 나온 숫자로 보면은 이탈표들이 보여요. 그렇죠. 국민의힘 측에서 예. 최대 뭐 6표에서 8표 정도의 이탈표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내는 이 내란과 관련된 조사를 들어갔을 때 저는 김태효란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예. 요것도 있나요? 체코 순방 환영식 때 혼자 국기 경례 안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그 영상 준비가 영상은 네네.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체코 순방 때였죠. 네. 그때가 예.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멀뚱멀뚱 서 있었고 나중에 뭐 국기를 보지 못했다.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네. 다 봤는데 본인만 못 봤다는 게. 그 김태효가 이제 안보실 소속이잖아요. 안보실장이 누구였느냐? 네. 김용현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아 거기는? 네, 그러니까 신원식 제가 헷갈려요. 네, 신원식인데 예.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 하다 갑자기 이제 안보실장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자리로 김용현이 간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이동했죠. 연쇄 이동인 거죠. 근데 네. 그렇게 그 안보실 그런데 신원식이 계속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몰랐다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네. 너무 전혀 몰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안보실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보실장이 바뀔 때 계속 그 핵심 수뇌부 역할을 했던 실세는 누구였냐? 역시 그 김태효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김태효를 앞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해주십시오. 신원식은 뭐 헌법재판에 나와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은 못하게 네. 김용현 본인 후배니까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거든요. 말씀대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네. 잘 몰랐다면 안보실에서 이 사람이 몰리면 차장이 알아서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도. 네. 아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차 재판이 열렸었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지하 출입도 하고 언론 통제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봐서 왜 그러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네.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언론은 이제 네. 열기를 했고. 네, 허가해 줬는데 지하 출입하는 건 아직까지도. 근데 그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 출입은 법원에서 한 것 같고요. 아 법원에서. 예, 언론 허용 불허 이거는 재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네. 법원에서 네, 통제 통제 하고 권한이 있는 것 있고 같고.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예, 법정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재판부의 부장이 어쨌든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21일 2차 공판 때는 이제 언론의 촬영이 허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다시 돌아온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뭐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돌아오고 나서 사직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출국 금지를 네. 시켰던 네네. 당당 공무원이 돌연 사직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찝찝한 내용들이 있고요. 배성재 그렇죠. 네, 네. 본부장이죠. 예. 근데 이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 흔히 말해 판사계에서는 에이스였나 봐요. 에이스. 그래요? 에이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연구관을 가는 판사는 자기들 동기 기수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신망이 높은 사람들이 간대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기현이라는 분은 2번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아 역시 지기현이니까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사람이었대요. 사실 이번에도 직위원이니까 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재판 촬영을 불허했던 것도 다 그 사람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이슈를 만들고 뭐 이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뭐 다 떠나서 그런 거를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기현 판사도 현재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반인. 그리고 이재명 이제 전 대표 지금 후보도 법원과 재판정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그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 직연 뭐 부장이 뭐 저도 좀 동기 아시죠? 동생에서 잘 아는데 네.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할 걸 예정하고 가정에서 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정적으로 판결 내야 되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하고 다니고. 제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연 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 지금 앞으로 재판을 할 거니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재판부에도 그렇고 네. 지금 이 모든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전부 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사태를 종결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정상적인 일들이 잘 벌어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직위원 재판부에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상적인 상식적인
재판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앞당긴 아마 최상병 사건. 네. 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재판이 네. 지금 항소심 첫 공판 준비일이 오늘 열렸는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네. 윤석열 증인 신청이 됐어요. 아니 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심 재판이라 하면 네. 이건 민간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받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지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군인이니까요. 예, 군 검찰이 이제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네네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 네.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서울고법 형사 그러면 아니네. 아, 예, 그래요? 군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아. 원래 이제 저희 때는 고등군사법원이 제가 군 판사를 했을 때는 네네. 있었는데 그 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어가지고 성범죄 이런 것도 못하고 네. 2심 법원도 이제 일반 민간 법원으로 가는 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네. 민간에서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한데요. 훨씬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을 증인 신청했고 네. 야 이게 지금 나올 수 있을지 재판부가 지금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야 됩니다. 아니 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네.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박정훈 대령이 뭐 저기 항명죄 같은 건데 네. 항명죄에서 왜 항명을 하게 됐고 그게 경로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 당사자거든요.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야, 그럼 매우 중요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네. 이렇게도 보입니다. 저희 보니까 무경정 의원도 장교 출신이네요. 아, 그럼요. 제가 또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상병 출신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비역전 소령 중성 장교 네. 출신이라는 걸 항상 좀 명예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보다 이제 군생활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군인들은 네네네. 일반 사병 병사로 가신 분도 마찬가지로 명예로 그쵸. 살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박정훈 대령 이분도 역시 해병대 장교로서 네. 명예 하나로 그 지금까지 버텨 오셨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을 네. 증인 신청을 함으로써 부디 이 누명과 여러 가지 네. 많은 치욕들을 네.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내란 특검법 네. 그리고 정말 정치에서 사라져야 되는 이 아주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 사안들을 밝힌 명태균 특검법 이 세 개는 저희가 대선 직후라도 또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도 이건 빨리 좀 저희가 처리를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40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이거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둘이 차이가 들어가요. 197, 198 뭐 네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다들 그때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특검이라는 건 결국 검찰이 안 움직이거나 검찰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그런 못 하고 있는 경우에 나오는 건데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 검찰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창원지검 이런 데서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관련된 내용 네. 완전 다 뭉개고 있었다는 게 점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 40여일 남은 상태에서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요. 네. 빨리 태세 전환하십시오. 지금 뭐 대통령 경호처도 그렇고 뭐 검찰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이번 대선은 네. 법무부 장관 다시 돌아와 있죠. 다들 박성재 와 있죠? 저기 누구죠? 그 검찰 심우정? 심우정도 남아 있고 있죠. 좀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태라 네. 이 대선 관리가 제대로 될지 거기다 또 이 관리를 해야 되는 한덕수는 뭐 출마를 한 해 만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예.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매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광희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내부에서 내란 사태 직후에 청주공항 사드기지 폭파 임무를 받았다는 제보를 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제보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블랙 요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밀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의로운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광희 의원님이 저 네. 블랙 요원 만나러 가시던 날에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니 갑자기
그 국회 본청 앞이었나요? 어디를 발걸음을 급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지금 뭐 회의 있는데 했더니 지금 정말 빨리 가야 됩니다. 했는데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 정말로. 이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미션을 내려놓고 이런 요원들이 진행을 하다가 미션 수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 오더를 내렸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렇죠. 이들이 그냥 미션을 아는 채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가끔 볼 수 봤어요. 있는데 많이 봤잖아요. 네네. 네. 딱 지금 그런 상태인 거 아니겠어요? 예. 실제 김병기 의원님도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이제 뭐 HID랑 국정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김병기 의원님이 그 이야기 딱 하시더라고요. 그 계속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도 많다. 네. 종료를 시켜줘야 종료를 되는데. 안 시켜주고 네. 실제로 김정남이 암살됐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명령이 떨어져 있었는데 더 이상 명령은 안 하는데 본인들이 그 속에서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비슷하게 사드나 네. 청주공항을 폭파시키려고 지금 폭탄 같은 것도 해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명령권자 없진 하지만 끝까지 실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불안합니다. 뭐 블랙 요원도 사실 군인인 거잖아요. 네. 엄연히 따지면 군인은 총구를 국민들의 재산을 향해서 겨누는 게 아니라 네네. 적을 향해 겨눠야 네.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겪어봐서 알지만은 그 대선 기간에 네. 특히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대중적으로 후보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난 대선 때 첫 번째 그 우리 지역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을 갔는데 일정을 진행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너무 밀려가지고 일정을 중간에 포기하고 옆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압사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밀어대요. 근데 지금 이제 또 중간에 또 유튜브 촬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악수하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절대 이번 대선 때는 혹시 저희 민주당의 후보가 다니더라도 악수를 청하시거나 또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거를 딱 4주니까요. 좀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냥 격려의 박수 같은 것들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월 1일 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상당히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주요 후보들의 인근에 있는 경찰 병력 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있는 뭐 의원 또는 이제 수행하는 분들 지금 현재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차하면은 어쨌든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전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 안전이다. 네. 안전이다. 예. 제 기억에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리는데 악수를 하다 보면 네. 손톱에 긁히거든요. 많죠. 세게 쥐기도 하고 손으로 긁히기도 해서 대표님이 저한테 핸드크림을 좀 많이 좀 바르고 내리고 싶다. 맞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정말 미끌미끌하게 해서 내렸던 적이 꽤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포함해서 악수 자체를 네. 조금은 자제. 오히려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멀리서 해주시는 게 그렇죠. 오히려 낫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을. 그리고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예. 운집돼 있는 사이를 짧게는 한 4-50m, 네. 길게는 100m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운집된 사람들 속에서 악수를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는 순간에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당기면 경무 인력과 상관없이 그 대중 안속으로 쏙 하고 빨려 들어가서 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번 대선 기간에 후보가 선출이 돼서 대선 본 일정을 수행을 할 때는 악수는 절대 청하지 마시고 그냥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는 쪽으로 네. 좀 여러분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뭐 후보가 어떤 분이 본선 후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본선 후보가 되신 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 열린 네. 경호라고 하죠. 네네. 최대한 좀 스킨십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후보가 있습니다. 맞아요. 전에는 열린 경우로 저희한테 네, 요청을 했었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도 막지 마세요. 오시게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본선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 고집은 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안 하는 게 사진과 맞습니다. 예. 악수는 자제 요청을 좀 드리도록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박성재 장관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네. 기고만장해요 지금 아주. 출입구 본부장이 그 네. 후 사직을 했어요. 네. 이 사직한 거 관련해서 혹시나 박성재 장관의 그 뭔가 진술을 한 게 아닌가 검찰 가서 네네네. 그런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진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얘기가 박성재가 제기되고 있죠. 계엄이나 내란에 관련성이 있다는 진술을 네. 검찰에 했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박성재가 좀 네. 압박을 행사했고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배 본부장이라는 네. 분을 법사위를 열어서라도 한번 불러야 된다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법사에서 부르면 되죠. 네네. 불러서 예. 어떻게 사임을 하게 됐는지 왜 사직했는지 물어보고
또 당 내에서도 좀 취재를 해볼 필요가. 왜 중요하냐면 박성재가 뭔가 알았으니까거든요. 네. 누가 줬겠습니까? 네. 검찰에 줬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그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입니다. 어제 저희 본회의장에서 박성재 저 사람 나와서 하는 태도 보십시오. 네. 제2요구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고만장해 있어요. 아직도 본인들이 내란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 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뭐 아직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뭐 이렇게 우물쭈물 하길래 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네. 내란죄가 인정되는 순간 심판할 수 있다는 거네요 법무부가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금 표정이 약간 비슷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박성재 장관이 네. 키워드를 분명 키를 쥐고 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겠죠. 법무부 장관이고. 자, 내란 세력 척결할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의 최종 종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출연해주신 모경정 의원님 감사드리고, 네, 그 초선 의원들이 후원금이 잘 안 모입니다. 잘 모이시나요? 농협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모경정 의원에 저희가 후원 계좌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농협 301-0350-915851 후원회장 이재명 대표죠. 아, 좋으시네요. 이게 좀 제 스스로 너무 아쉬운 게요. 네. 이제 예비 후보가 되셔가지고 아, 못 이 하잖아. 후원해주세요라는 이런 네. 영상이나 그 홍보물을 못 올린대요. 아, 후원회장을 놔야 되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요. 네네. 네. 그래서 네. 후원회장님 활약을 제가 네. 좀 기대했는데 네. 못 하신답니다. 참고로 저도 후원회장이 이재명. 맞습니까? 둘다 똑같은 입장이시네요. 아, 이거 참. 네, 아무튼 모경정 의원님 이번 그 대선 기간에도 뭐 예전처럼 직접 수행을 하시진 않겠지만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 좀 우리 청년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동력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한 가지 못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현재를 위해서 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투표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보도된 슬픈 기사 몇 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식 먹이려고 라면, 통조림, 수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이런 소액 절도 사건은 지난해만 5년 내 2배 이상 늘어서 무려 10만 7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숙박 음식점 역대 최장 불황으로 22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에 통계가 집계된 이래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1,000원으로는 마트에서 살 게 없어졌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해외 유학생들은 환율 상승으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민들의 삶은 가랑비에 엎드듯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 4분기 0.1% 성장에 이어서 정말 끔찍하게도 1분기 성장률은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12조 원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액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2,500조니까 12조라고 하면 0.5%도 채 안 됩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5천 원이 을 추가로 소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해도 너무하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아주 어렵고 복잡한 내용도 저희 당내에서 이분 설명을 들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불팍 일타 강사 민주당에서 정책통으로 불리는 김성환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환 의원님 이야기 잘 들으면 네. 민주당의 앞으로 갈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네네. 예언자다 이런 말씀 네. 하시던데요. 제가 그 저희 불팍을 처음 네. 만들었을 때 이 스튜디오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네, 이쪽은 처음 왔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때 저희가 한번 1회 땐가 2회 땐가 모셨었는데 모대 큐 이걸로 이제 모셨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은 그 이해찬 21대 대선 때 총선 때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저를 직접 영입하셨던 분이라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영입해 주셨던 분이라 네. 네. 자, 김성환 의원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보고 네. 이야기 좀 무슨 이어가죠. 영상이 있어요? 예. 의원으로 이거 시작해서 언제세요? 시의원, 부총장,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까지 차근차근 정치의 길을 잘 닦아 오신 분입니다. 정책 전문가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김성환입니다. 삼선의 무게. 지구만큼 더 직접 찍으신 거예요? 목소리 오형제 지구를 지키는 더 밀어 민주당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이 네. 아니고 지구 지킴이 네, 네. 역할하고 있는 김성환 의원님인데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386 세대 정말 민정하고 정무 업무는 탁월한데 정책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하하 예외가 있어 김성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맞죠?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 홍보 파티에 있었던 분이 듣고 저한테 이제 들려준 얘기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때 제가 인수위 시절부터 네. 정책실에만 만 4년 6개월을 그러셨군요. 있었어요. 네. 거의 끝까지 다 있을 뻔했는데 중간에 네. 강금실 장관님이 서울시장 나올 때 차출돼 가지고 3개월간 서울시장 지원해 주려고 나왔다가 네. 다시 복귀했는데 또 마지막에는 이해찬 당시 이제 총리님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네.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뻔 네네. 했어요. 보통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을 초선 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때는 초선이시면서 비서실장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통령님이 이제 제가 청와대 정책실에만 있어서 네. 정책 이제 국정과제 행정관을 2년 6개월 이상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하던 시절에 정책 조정 비서관을 1년 2개월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 정말 정책만 들여다보고 청와대에서만 5년 있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자기 연구소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연구소 지금 이제 노무현 재단이 있기 직전에 한국 미래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드는 일을 해서 거기 한 2년 반 있다가 이제 노원구청장 하고 이제 당에 들어오게 됐죠. 정책 진짜 정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인정한 정책 일 잘할러. 네. 맞죠? 근데 정말 저는 옆에서 항상 이렇게 됐는데 청와대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지난 2월에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질문 Q 이걸 소개를 해주셨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죠. 네, 질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6,000개가 넘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도 받고 있는데 우선 1차 마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소위 위헌적 계엄 이후에 응원봉을 들고 이제 윤석열의 탄핵에 앞장섰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오라는 이제 질문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잘하는 게 요즘은 이제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질문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뽑히면 그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질문의 핵심도 요약하고 해서 대선 후보에게 증정해서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이 담긴 질문서이니 이것을 잘 받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전달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모두의 질문 Q의 녹서가 지금 책으로 만들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결과물을 볼 수 있겠군요. 자, 모두의 질문 Q에서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 하는 총재 발표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의 나라를 말아먹은 모습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을 하나 좀 볼까요? 2달 전만 해도 한국은행은 1분기에 0.2%는 성장할 거로 봤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 계엄, 탄핵과 미국 관세를 빼고도 1분기에 악재가 너무 많았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2월에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다 느끼듯이.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0.2%를 찍은 뒤 3분기, 4분기 0.1%로 살짝 회복했는데 다시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제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공실 너무 많고요. 청년 50만 백수다 이런 기사도 쏟아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경제에 빨간불 맞는 거죠. 이런 질문 너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최근에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고도 성장을 오랜 기간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때 한번 출렁이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출렁이고 코로나 위기 때 초반에 이제 출렁이었는데 지금 거의 그와 유사한 정도로 경제 성장기로 보면 4번째 이 위기이고
이 소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고 이제 지금이 대선 국면입니다만 저희 민주당이 혹시 이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경제 정책과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미국 측 트럼프의 관세 압박도 굉장히 그렇죠. 드세고 그런 가운데 장기 침체 위기는 불보듯 뻔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네. 뭐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면요, 이게 네. 근본적으로 세계의 경제 무역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레이건 그 영화 배우 레이건이 네. 미국 대통령이 될 때가 1980년이에요. 네네. 그때 이제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었고 이 두 나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는 소위 금융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간다. 이젠 국가의 시대는 끝났고 시장의 시대다. 네. 기업의 시대다. 그러니까 국가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금융을 키우고 나머지는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후로 40년 이상이 지났는데 저 맨하탄의 월가하고 런던의 금융가는 살아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이 다 죽어서 좋은 일자리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자기 나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바이든은 그것을 보조금 정책으로 했어요. 네. 보조금을 줄 테니까 삼성 반도체 저 텍사스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면 우리 보조금 줄게 이렇게 접근했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매겨가지고 너네가 야 관세 안 내려면 알아서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 지금 이렇게 정책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길게 보면 소위 금융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근본적으로 깨지는 거대한 이제 무역 질서가 변화되는 국면에 있고요. 그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몰라보게 성장을 해서 네. 이제는 저 중국은 저가제품을 만드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는 나라 수준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내수도 크고 기술력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관세로 치여 중국은 이제 기술력이 따라잡혀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리랑 앞선 분도 비슷해요. 많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격차는 심해져 있고 자영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3중 4중 파고가 거의 동시에 지금 들이닥쳐서 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1910년대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1910년대 아르헨티나가요. 네, 네. 세계 5대 강국이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경제 정책 좀 잘못 피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예. 그 국가 성장기도에서 그 아르헨티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세대이긴 합니다. 자, 이러면 어떤 거를 좀 잘해야 됩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산업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앞으로 좀 꾸려나가는 게 맞는지. 대한민국은 참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그 1960년대까지 우리가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이제 박태준이 이제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네, 네. 아 니네는 농사만 잘 짓지 무슨 제철소를 지어? 그래서 차관을 빌려준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일 이제 청구의 협정에서 약간의 돈하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서독에 가서 돈을 빌려 옵니다. 그래서 제철소를 짓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코노 텔레비전 만들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네. 포니 자동차를 자동차. 만들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남의 거를 베끼기 시작했고 핵심이 반도체를 자체 생산 설계하고 현대자동차가 엔진을 독자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대한민국이요 제조업이 가장 강한 나라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우리가 최고네요, 가전 그러고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요 네. 세계 최고의 이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거기다가 소위 AI 요즘 AI와 스마트를 입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즘 기후 위기도 심각한데 기후 관련해서는 결국 에너지 체제를 바꿔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석탄과 석유 기반의 세상이 아니라 석유와 석탄을 쓰지 않는 새로운 소위 산업 문명 시스템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제 소위 휘발유 자동차 타지 말고 전기 자동차를 타야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가 발전해야 되고 그것을 움직이기 위한 자율주행이 붙어야 되고 풍력과 태양광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요 유럽에 무슨 히트펌프라고 해서 이제는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에서 받아가지고
히트펌프를 돌리고 거기서 네. 추결조에서 냉난방을 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산업을 그걸 기후 산업, 녹색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전통 제조업에다가 얹혀야 되는 게 발전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 세계적인 이 이제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중국이 추격해오는 가운데 이걸 한 단계 높이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성장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제대로 못하면 남미의 어떤 나라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상황인데요. 진짜 앞으로 남은 46일 대한민국이 거의 성장이 멈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에 서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이 이랬던 거예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라는 영상이었는데 이 대한민국 위기에 대해서 그 표현한 이 영상을 먼저 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Korea is so screwed. Wow. Whoa, that is amazing. Korea is so screwed. Wow. That is amazing.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0.78.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첫 번째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저출산 문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더 떨어졌어요? 0.75입니다. 73까지 떨어졌다가요. 그래요? 0.02% 올라서 0.75인데 0.02% 올랐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수치가 그냥 단순히 뭐 일이 안 된다라는 의미 말고 이 0.7대가 가지고 있는 뭐 향후 우리나라의 위험성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요. 그 이제 저출생하고 고령화는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게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느냐에 대한 수치인데요. 소위 고령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로 간 나라입니다. 걸리는데 기간이 26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150년이 걸리고요. 영국이 한 80년 정도 걸리고 독일도 그 비슷합니다. 일본이 우리랑 좀 비슷한데 그래도 일본은 한 30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대에서 애가 5명씩 태어났다가 애가 0.7명 태어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20몇 년밖에 안 되니까. 이제 통계로 얘기하면 1970년에 대한민국에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어요. 1970년에. 근데 지금 한 30년, 50년 지난 거잖아요. 지금 0.7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50년 만에. 근데 이 속도로 가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슨 기술 선진국, 제조업 강국 뭐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안 태어나면 그건 이제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국가가 소멸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요.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0점대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5개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가장 낮고, 근데 그게 다 아시아에 있어요.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 요 5개 나라가 다 출산율이 1이 안 넘는 나라. 우리는 몰랐어요. 그 중에서도 1등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일단 좁아. 경쟁이 심해. 그리고 그 학벌에 대한 차이가 꽤 커요. 거기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혼외 출산자를 인정을 안 해. 그러네요. 그런 나라들이 출산율이 되게 다 0점대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 5개 나라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가야 될 지점도 한편으로는 좀 보이는 거죠. 고령화 말씀하셨는데 이 고령화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 고령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 농촌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뉴스인지 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 간 김에 현미와 백미를 사왔다며 근육 훈련을 한 것 같다는 경험담부터
일본에서 8만 원이 넘는 쌀 10kg이 한국에선 3만 6천 원에 판다며 가격을 비교합니다. 돌아갈 때 쌀을 사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는 여행객의 글도 눈에 띄니다. 이게 지금 쌀값이 너무 비싸서 일본 사람들이 네. 왔다가 한국 쌀 사가지고 간다. 네. 이 얘기인데 뭐 우리도 나중에 네. 이래 될 것 같은데요. 저 예전에 그 네. 대학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썼던 아서 시 클락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유년기의 끝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물론 공상과학인데 거기 보면 저희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뭐 오버로드도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지구 멸망이 지구가 너무 평화롭게 되고 아이를 낳을 필요성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출산으로 가고 결국에 마지막 세대가 남아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제 또래들도 아이를 안 낳는 집들이 상당히 있고 많아요. 네, 요즘 젊은 층들에서는 더 심하죠. 네. 인구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지금 이제 어쨌든 정책으로 정책으로 먹고 사는 분야에 지금도 가장 큰 고민이 저출생 문제인데요. 저 농촌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농촌의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65세가 넘는 분들이 전체 50%가 맞습니다. 넘었고요. 이렇게 가서 10년만 더 가면 이분들 진짜로 돌아가시면 이제 누가 합니까? 농촌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멸되는 거죠. 네, 그런 위기인데 농촌뿐 아니라 이제 저 중소도시들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봐야 될 통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전체의 출생률 통계가 0.72, 0.75인데 결혼한 부부만 딱 띄어서 출생률을 보면요 1.7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최소한 애 한 명을 낳거나 혹은 둘 낳거나 가끔 금술이 좋으면 막 셋, 넷 낳거나 이렇게 결혼한 부부만 결혼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소득하고 연계가 꽤 큽니다. 그럼요. 특히 남성들은요. 그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를 통계를 놓고 보면 이게 완전히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비교적 결혼을 하고요. 소득이 낮은 남성들은 일단 대체로 부모님이 가난하고 자기의 노동은 매우 불안전한 노동이고 그러니까 그 기반에서 무슨 전셋집 하나 얻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생기더라도 프로포즈를 하기도 어렵고 아예 그 자체를 나는 이 세상이 망했어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성은 또 독특한데요. 아예 저소득 여성은 결혼을 하고 이 여성은 U자형이에요. U자형. 그래서 소득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소득 3분위에서 7분위 사이의 여성들이 잘 결혼을 안 하고 여성 고소득자는 또 남성 고소득자와 결혼을 하고 이런 이 미스매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선 분양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현행 제도에 맡겨놓고 소득이 없어서 전세 돈을 부모님한테 돈 빌리거나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할 수도 없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가급적 직장 가까운데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정책을. 그래서 나는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적금주택 형식으로 소유권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집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일종의 요즘은 고용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거를 이제 일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면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최소한 아이 1명 내지 2명 정도는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렇게 고용소득 제도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제도도 훨씬 사각지대 없이 튼튼하게 해줘서 어떤 직장에 종사하든 아이 2 정도는 낳고 키울 수 있고 자기가 조금 경제가 안정이 되면 분양주택에 살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소득이 안 된다 싶으면 공공주택에서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공공주택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예를 들면 18평, 네. 애 하나 낳으면 22평, 올려주고 애 둘 낳으면 뭐 25평에서 25평, 30평 이렇게 네. 공공주택도 매우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인데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이제 공공주택 그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서 보여줬는데 확실히 요즘 공공주택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쾌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저리에 또는 많이 좀 공급을 해서 특히 좀 어려운 청년 세대들에게 좀 공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는 공공주택, 소위 임대주택을 기초수급권자, 옛날로 치면 영세민 이런 분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평수도 11평, 13평 이런 거를 주로 공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전히 기초수급권자들에게도 주거 안정을 다 하는 건 뭐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소득이 낮거나 부모님한테 뭐 몇 억씩 물려받아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더라도 나의 소득만으로 최소한의 주거와 고용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기본 사회 아닙니까? 그런 기본 사회를 튼튼하게 해줘야 뭔가 좀 저 평균 대비해서 열심히 뛰고 그 떨어지더라도 매트에서 튼튼히 받쳐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본 사회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저출생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네, 정말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희가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경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또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것과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이 좀 텅텅 비어가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도의 지방 이전 문제 이런 것들도 뭐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세종 같은 데를 행정수도로 만든다 이런 것들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뭐 많은 나라를 둘러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컨대 인구 8천만의 독일 같은 경우에요. 가장 큰 도시가 베를린인데 인구가 한 3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프랑크푸르트도 경제 중심 도시인데 인구가 70만이에요. 우리 지금 김민재 선수가 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있는 뮌헨 여기가 저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인구가 한 150만, 160만 정도예요. 그런데 각 도시마다 그곳에 일종의 경제 성장 동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뮌헨 같은 경우는 이제 BMW, 지멘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주말에는 바이에른 뮌헨 축구하는 거 보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롯데 자이언츠 야구로 또 죽고 사는 부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서울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전국 각 지역이 자기 특성에 맞게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 제도를 새롭게 재편해 주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는 건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뉴욕과 워싱턴이 있는 것처럼 서울과 세종이 이제 서울은 일종의 행정문화수도, 세종은 이제 행정수도. 이런 개념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제 이재명 그 경선 후보자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우자. 그래서 해수부를 그쪽으로 보내서 북극 항로 개척의 전쟁기지의 중심으로 삼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처방전을 통해서 국가가 골고루 잘 살아야 그래야 인구 문제도 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정책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 후보를 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경선 후보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같이 통합하고 해서 본선에서 함께 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딱 하나 이거는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재인데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소위 기후와 관련된 산업을 굉장히 빨리 키워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기후 위기가 엄청나게 빨리 오고 있어요. 2018년 파리에서
1.5도씨를 넘으면 안 된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1.5도를 넘었어요. 넘어갔죠. 1.5도를 사실상 넘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 기후 관련한 학자들의 충격적인 예언은 2.0도를 넘어서는 순간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 그리고 3.0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쌓는 모든 문명 체계가 붕괴한다. 그러면 공룡처럼 멸종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를 세계가 공유하면서 소위 석탄과 석유, LNG 등을 쓰지 않으면서도 뭔가 인간이 소위 새로운 문명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후 위기 대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곧 또 새로운 일종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가 이제는 내연차가 아니라 전기자동차에서 선두가 돼야 하고, 배터리 회사들이 그렇고, 풍력과 태양광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고, 이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자면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고. 그 분야에서 저는 한국이 앞서가야 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반대로 가버렸어요. 오직 원전 하나만 매달리면서 이 기후 관련한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 3년을 너무 까먹어 버렸는데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고 이런 컨셉으로 기후 관련한 산업들을 새로 만들고 또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문명의 체인지 성격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석탄과 석유 기반의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일종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다음 5년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녹색 문명의 선두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대목에서 정말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숙제가 막중하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역할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의원님과 함께 정책 관련된 내용들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한 47일 정도 뒤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게 되겠죠. 대한민국의 좀 새로운 미래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델리민주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불파기 저희가 이제 51회째를 맞았고요. 지금 30만 4천 정도에서 시작했던 델리민주 구독자가 지금 39만 2천이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선 때 이 민주당의 플랫폼이 꼭 여러분에게 그 뭐랄까 좋은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좀 많은 시청들 부탁드리겠고요. 또 19일 내일 토요일인데요. 충청권에서 합동연설회가 있고 20일은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똘똘 뭉쳐서 정권을 바꿔내는데 집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면 함께 뭉쳐서 하되 여러분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악수, 사진 찍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